최악일 때 사야 된다. 남들이 다 아니다라는 시점에 확실히 주가의 이제 저점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뭐 시장에서 떠들고 다니는 뭐 금리가 뭐 언제 올릴 거냐, 얼마 몇 프로 올릴 거냐, 이런 정보들은 핵심 정보나 이제 알짜 정보, 돈이 된 정보가 아니다. 가장 돈이 되는 알짜 정보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알짜 정보는 뭐냐면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예, 항상 우리 맥을 짚어주시는 네. 예, 증시 허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23년도 이제 미리 좀 맥을 짚어봐야죠. 네. 그러려면은 현재의 진단이 중요한데,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뭐 2150까지는 갔다가 2400 언저리까지는 반등을 했고, 거기서는 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네. 요 상황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네. 맥을 짚고 계세요? 근데 저는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재밌게 보는 주가가 이제 한국전력 주가 한전. 이거든요. 거기 어떤 뭐 좀 네. 상징성이 있나요? 한전이 갖는? 한국전력이 저는 전체 시장을 좀 약간은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좀 했는데요. 네. 왜냐면은 한국전력은 여전히 좀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10명 있으면은 절반 정도는 내년에 한국전력이 디폴트가 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절반은 디폴트가 안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체 이제 부채 많고, 네, 그렇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계속해서 까지고 있고, 사채 발행 한도도 지금 뭐 한도에 다다랐고, 그쵸. 그리고 뭐 연간 20조 적자를 내고 내년에도 10조 정도 적자를 낼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빚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에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이제 최악의 시점에서 확실히 좀 반등을 한다. 그리고 이제 논리라는 부분이 사실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당장 내년에도 계속 10조가 적자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주가라는 부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시점에서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이 전 한국전력을 보면 좀 느꼈다,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됐던 그런 부분이 됐던 것 같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무도 사실 시장이 반등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한 80~90%의 패널들이 거의 시장이 이제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당했었죠. 지금 나라가 많이 가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뭐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처럼 확실히 이제 찬사를 보내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최악일 때 사야 된다. 남들이 다 아니다라는 시점에 확실히 주가의 이제 저점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은 내년까지 안 좋을 거기는 해요. 근데 저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어느 쪽으로 보세요 혹시? 그래서 저는 거의 죽을 만치 간다. 근데 죽기 전에 살아난다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넉다운을 당할 수는 있지만 KO 당하기 직전에 누군가 살려주는데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만약에 디폴트를 낸다, 그러니까 채무 상환을 못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위기고, 이거는 거의 정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절대로 정권 차원에서 그대로 못 둡니다. 독점 사업이니까 한국전력이 망하면 사실 이제 전력을 아무도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민영화가 됐긴 했지만 상당 부분 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이론적으로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뭐 사오는 것보다 파는 값이 싸니까. 그렇죠. 뭐 현금이 다 말라가고 뭐 사채 발행 못하고 이러면 사실은 디폴트를 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 시장을 약간 좀 대변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사실은 기대할 건 없다. 다만 오히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약간 동이 트기 시작하듯이 주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먼저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네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한국전력을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또 안 좋은 이야기만 더 많이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그때 가서 막 현금 확보하려고 하고. 이제 실제로 많이 느끼시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나 뭐 이제 다른 대가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활용을 좀 자제를 하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저도 현금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뒤늦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이제 더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현금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욕심의 자제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조금 더 사고 싶어도 이제 미래를 좀 대비해서 뭐 일부 현금 좀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다라는 부분이 뭐 올해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배우게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주가 저점에서는 아무도 돈을 넣지 않는구나. 쌀 때는. 네. 쌀 때는 못 사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뭐 고객분 중에 뭐 한 분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은 시점이 됐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뭐 증액을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10월에 네, 그래서 하락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라고 하니까 이제 뭐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돈을 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말을 해달라 해놓고 말을 해줬는데 결국은 안 넣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저도 사실 이제 시장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좀 되새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베스트는 약간 저축을 하듯 예금하듯이 주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봉급생활자면은 뭐 내가 여유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어찌됐든 매년 버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것을 예금하듯이 계속 증액을 사실 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됐든 한 달에 뭐 1, 20만 원이 됐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단위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금으로 계속 좀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이때쯤 되면 다시 한번 증액을 해볼까라고 하면 이제 그때 넣으면은 이제 물타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이 반기가 됐든 1년이 됐든 한 번씩 모아서 넣고 모아서 넣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적기에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쭉 빠지는데 그걸 뭐 계속 물타기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모았다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다시 한번 이제 증액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투자하시는 분이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모이면은, 예금을 모으면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딱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맞다. 오늘이 그 12월 15일이고요.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있었습니다. 이제 4.5%까지 온 거죠. 점도표는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5.0에서 5.25, 중간값은 5.1% 정도. 요거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영상 올라갈 때 좀 시기는 좀 지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이제 매크로를 이제 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5.2%가 될지 5.5%가 될지 5.8%가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예측이 좀 무의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0.75가 아니라 0.5%로 올렸다라는 이슈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사실 놀랍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 범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한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불이 엄청 났는데 불이 약간 사그라든 거지. 예를 들어서 불씨가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확 꺾여야 되는데 그거는 인플레는 서서히 꺾일 거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확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약간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 기대했다고 하면은 좀 너무 앞선 기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뉴스들이 저는 그냥 다
그냥 기대치 안에 있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고 지금 뭔가 쇼킹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거시경제나 매크로에서 뭔가 뭐 엄청나게 뭔가 다르게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에 신경 쓰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만이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매크로 영향을 거의 안 받거나 덜 받는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네, 그냥 좋아지는 거에 집중을 하자. 내년에 좋아지는 게 집중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실망을 했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마감해봐야지 알겠지만 네.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미 최근에 다 예상한 대로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막 과격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굳이 매크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매크로라는 부분이 저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의 정보는 엄청나게 넘쳐나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돈이 된 정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도 좀 많이 고민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넘쳐나는 매크로 정보는 저는 돈이 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매크로는 지금은 돈이 된 정보가 아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좀 그렇긴 했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사운용을 해서 20년 넘게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만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막 정말 매크로를 파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맨날 매크로 세미나만 듣겠죠. 이코노미스트만 만나고. 근데 저는 올해도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 세미나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생각이 없고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들었던 시기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시기에 뭐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정말 요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이제 불러서 세미나를 듣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제가 엄청나게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과잉 정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잉 정보의 시대다. 과잉 정보의 시대고 어떤 노이즈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 된 정보와 돈이 되지 않는 정보,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 노이즈를 좀 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노이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라고 생각해요. 뭐 내년 1분기에 뭐 지수가 바닥을 칩니다.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는 얼마 이하로 안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딱 제목만 들어도 안 봐요. 약간 좀 사기꾼에 가깝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그런 썸네일,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그렇죠. 나와요. 많이 나오죠. 저희는 좀 덜한 편이기는 한데 그런 거 위주로 하는 데들이 떡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섹터가 뭐 깊이 들어가잖아요. 어렵다고 안 봐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과 관련돼서 얘기한 것들은 저는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연애에 대해서 강의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실제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실제로 투자를 잘하는 걸 저는 아예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경험도 사실 많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란 직함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얘기가 좀 시장에 먹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제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한 번쯤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필드를 뛰는 축구 선수와 축구 해설가들의 입장 차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의 입장이었고, 조금 이제 산업 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 산업으로 빼놓지 않고 꼽는 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뭐 이쪽인데 2차 전지 쪽은 크게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오른 만큼 항상 조정폭도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랑 배터리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틀에서 자동차를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올해까지 좀 잘 팔렸던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엄청난 대기 수요가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잉을 좀 불러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경쟁 심리라고 할까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받아서 당장 팔아도 이제 신차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약간은 이제 대기 수요가 좀 많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실수요도 있었지만 그런 과수요. 이제 과수요가 좀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바뀐 부분은 금리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대 이제 할부 금리로 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6%에서 뭐 최대 한 8%까지 만약에 할부 금리를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차를 사기에는 이제 장벽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미국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이브했던 뭐 여행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가게에 어떤 예금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예금을 계속 뺏어 썼던 거죠. 네,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비라는 부분이 약간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음료수를 5개 사서 먹었었는데 네. 갑자기 내가 소득이 좀 줄 것 같으니까 요거를 3개만 사 먹는다. 뭐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소비라는 부분이. 웬만한 가구에서 한 달만 한 200만 원 지출한다. 네. 근데 이거 한 잘안 180만 원으로 네. 줄인다. 이거 정말 힘들죠. 잘 안 줄어요. 네, 네.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금리도 오르기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0만 원 내던 거를 20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내년에는 소비 위축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차를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집 다음으로 제일 비싼 소비인데. 네. 근데 전기차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전기차는 계속 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 중에서 이제 마켓시어가 계속해서 전기차의 마켓시어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정체되어도 전기차는 성장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더 잘 팔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전기차도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좀 약간 그런 심리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뭐 중국이 이미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낮출 부분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특수성이 있었던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가총액이 2등에 해당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커서 주요 펀드들이 담아야 되는데 유동성이 없었던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은 뭐 LG 뭐 그룹사가 80% 넘게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통 물량이라는 부분이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펀드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최근에는 좀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풍이요? 네, 이미 사실 주요 펀드에서 이미 담을 때는 다 담아놨고 예, 그래서 이미 다 담아놓은 상태인데 내년 1월 말에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매물 부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서 뭐 3.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유통 물량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내년에 이제 신규로 풀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펀드에 담을 부분 다 담았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물량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양극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의미 있게 상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양극재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징후들을 보면은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마진이 좀 꺾일 수 있는 징후들이 좀 보이고는 있다. 마진이 꺾이는 징후. 네. 그래서 이제 왜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양극재 회사들이 이렇게 계속 좋지? 마진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해답은 광산 업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켈 가격이 좀 올랐는데 불구하고 광산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게 장기 계약으로 좀 싸게 줬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분기까지 좀 반영이 되고 4분기부터는 어떤 장기 공급 계약 물량이 좀 마무리되면서 좀 싸게 확보된 것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좀 마진이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 양극재 기업들이 어떤 그 소재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장기 계약으로 싸게 가져왔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조금 더 단가를 높여줘야 하는 시기. 네. 그리고 가동률도 조금씩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동률이요? 네. 지금 뭐 90% 이상 100% 가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떤 가동률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계에 조금 더 이제 위기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뭐 내년 또 이제 뭐 1분기 지나선 또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비수기가 지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가동률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뭐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될수록 설비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측면이 아니라 수요 감소 영향이 좀 더 최근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내년 뭐 한 2월까지는 이제 수급 부담도 있고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다 보니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도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니 성장하는 시간은 맞는데 근데 다만 이제 좀 쉬어가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항상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뭐 산업 성장, 기업의 성장도 잘 반영을 해야 되지만 기대치.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대치가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되는 거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봉쇄 정책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그 봉쇄 정책을 180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120도 정도는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내년에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3년 제일 중요한 가장 이슈. 중요한 저는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올해까지 사실 안 좋았던 주요 업종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중국의 봉쇄 정책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 이제 뭐 좀 짧게 봤을 때도 뭐 IT가 안 좋았던 것도 결국엔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량, 물론 이제 유럽에서 판매량도 안 좋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면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꺾였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중국에서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올해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업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업종들이 대부분 중국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제 가격을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결국엔 국제 가격에 연동되는데 그게 결국엔 중국 가격하고 연동이 결국엔 되는 부분이 중국이 있잖아요. 좌우로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중국에 대한 영향도가 꽤 큰 편이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년에는 이제 중국이 가장 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내년에 이제 GDP 성장률을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다 떨어져요. 무조건 올해보다. 근데 유일하게 증가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돈을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중국 정부의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좀 리딩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중국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한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다 안 좋았다. 그렇죠. 올해 근데 엄청 내년을 보면은 어찌됐든 중국이 회복이 되니 올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리고 중국하고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년에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심플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산업들이 중국 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IT 반도체부터 네. 뭐 굴삭기, 뭐 기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석유화학도 네. 그렇고 그 중에서 네. 물론 이제 피해들도 많이 봤는데 23년에 좀 반전의 드라마를 쓴다면 어느 네. 쪽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IT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사실 올해 1분기 때 네. 의외로 되게 반도체 업황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22년 1분기. 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재고를 쌌어요. 왜냐하면 올해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문제도 없고 경기 부양책을 펼 것으로 기대를 해서 선수요로 좀 땡겼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중국이 수요를 땡겨가지? 정말 경기가 좋은 건가? 근데 그 땡겨왔던 수요가 결국에는 지금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도체를 살 이유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지나서 내년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파 증설에 대한 취소라든지 아니면 네. 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좀 나중에 좋아지긴 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다운턴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다운턴이. 근데 하반기가 됐을 때는 낸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감산했던 것들이 실적이 이제 어찌됐든 그러니까 재고가 다 소진되기 시작하면은 언젠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내년 적어도 이제 3월 달 이후에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치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백신도 더 많이 맞을 거고 날씨도 더 따뜻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년 한 4월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마스크를 안 쓴다라든지 뭐 해외여행이 더 자유로워진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가벼워지기는 해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 때 실적 좋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도 실적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비했을 때 어떤가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저 부담이 뭐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좀 더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주가가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소비 심리는 나빠질 수 있고 실제로 경기는 안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주가는 내년 상반기 때 좋아질 수 있고 하반기를 먼저 반영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오히려 좀 옆으로 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뭐 다 이코노미스트들 얘기하죠.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어려워진다. 또 한번 뭐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오히려 약간 시장을 좀 비웃듯이 주가는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 IT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또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좋아질 시절을 또 먼저 땡기면서. 네, 그래서 이제 캔 피셔가 얘기했던 게 이제 시장은 위대한 능멸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올해도 위대한 능멸자다. 네,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항상 반대로 거꾸로 가버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도 여지없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네. 만약에 올해 내년 상반기 다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IT 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앞에서 뭐 배터리, 전기차 이야기도 조금 했고 좋을 쪽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안 좋았던 것들은 내년 다 좋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화학이었어요. 그렇죠. 화학은 이제 설비 증설도 좀 많았었고, 그리고 경기가 워낙 좀 침체되다 보니,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이제 순수 석유 업체들, 이제 NCC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은 가동률도 거의 역대 최저치였고, 다 적자로 돌아섰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경기가 조금만 개선이 돼도 이 흑자로만 돌아서도 주가는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만 돼도 주가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채찍 효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찍 효과요? 네, 채찍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채찍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은 여기서는 파동은 적지만 이 뒤로 갈수록 파동이 그렇죠. 확대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부품업체들한테 많이 작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휴대폰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납품업체들이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더를 줄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쌓아놨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훨씬 더 타격이 커져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변동성이 크고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이 좀 크게 받는 그렇죠. 부분은 이제 우리 중간재도 많고 이제 원재료 부분도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채찍 효과가 좀 반대로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최종 수요단에서 이미 재고를 줄일 대로 다 줄여놨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 팔렸었는데 네. 120에 팔릴 것 같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 오더를 140을 내게 돼요.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놔야지 그렇죠. 불안감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네. 재고는 지금 바닥 수준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경기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120만큼 좋아지지만 우리나라 뭐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는 140에 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업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석유화학 어찌됐든, 요거는 네. 그 예측들은 이제 슬슬 나오기는 하는데 네. 아직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게 네.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된 부분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앞에 서두에 말한 것만 돼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최악이었던 것들이 회복만 돼도 주가라는 부분은 아까 한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악만 지나도 주가는 회복된다. 앞서가니까. 네. 또 최근에 뭐 바닥 대비 석유화학 주가들도 꽤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그렇게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에 그거를 또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초반에 또 많은 수익률을 또 내는 게 네, 맞죠. 이쪽 바닥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중에서도 아이템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이템. 네, 왜냐면 이제 석유화학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네, 셀수 그 없죠. 중에서도 이제 설비 증설이 좀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채취 효과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서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라는 업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대표적으로 설비 증설이 좀 없었던 석유화학의 아이템이 저는 뭐 스판덱스도 되게 좋아해요. 그거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업체도 증설 좀 꽤 하지 않았었던가요? 과거에 20년, 증설을 21년에? 했었고요. 예. 최근 들어선 증설이 없어요. 이미 그건 또 그러면 과거 증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에 되게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은 그건 소비재랑 생각보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지금 당장 데이터로 확인된 부분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네. 주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또 이미 늦을 때가 있고 네. 그래서 데이터 확인되기 전에 내 예측해서 들어가는 건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건 뭐 투자자의 성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뭐 여기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철강도 사실 이제 석유하고 좀 비슷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철강도 바닥을 찍고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불확실하긴 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건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뭐 굴삭기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와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석유화학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BDI 지수, 뭐 벌크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운임 지수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네.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근데 저는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 경기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하게 이제 관련된 게 벌크 운임 지수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뭐 특출나게 최근에 이제 반등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내년이 만약에 중국이 회복된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뭐 벌크 지수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해운 업체들도 저는 미리 투자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해운 쪽이 네. 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 네. 근데 이제 뭐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LNG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기는 해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경기와 민감한 거는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벌크 관련된 것들은 조금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벌크 위주로. 네. 벌크선 뭐 컨테이너라든지. 네. 컨테이너는 사실 이제 선진국 경기랑 좀 많이 밀접한 부분이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벌크님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중국이 뭔가 자기네가 사서 쓰고 뭔가 제조하기 위해서 들여오는데 필요한 벌크선, 그 관련된 운임 해운 위주로. 그런 회사들이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좀 반등을 빡 했죠. 네, 그렇죠.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그쵸. 요게 그럼 23년에는 어떻게 이어질지도 좀 한번. 근데 이제 화장품은 조금 고민이 조금 있어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는 분명히 개선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분명해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진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서서히 오르면은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너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꾸준히 오른 주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식들은 사도 되겠지만 만약에 최근에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이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제품의 경쟁력이 과연 과거만큼 하느냐, 이것도 또 고민되는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 기대감이 워낙 낮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던 부분이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뭐 마켓셰어가 좀 그 등수가 좀 올랐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안 팔렸기 때문에 조금 개선된 것 뿐이지. 기저효과네. 근데 이제 엄청나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좋게 봤고 일부 주식은 매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너무 급등을 해서 너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조금 다시 조금 비중을 줄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여행 항공.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행 같은 거는 조금 더 손에 잡힌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힌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뉴스 플러를 보면은 뭐 지역 간 여행 수요, 그러니까 비행 수요가 뭐 2배에서 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간의 어떤 특히나 이제 일본에 대한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일본에서만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내년 됐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이제 확대된다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내년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LCC들 이제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적자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유상증자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 다만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저는 뭐 오르긴 했지만 지금 워낙 좋아진 초입 국면에 있고 과거 대비했을 때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매수해도 뭐 무방하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그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두자.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 이미 또 다 예측들을 또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그게 나왔을 때 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저가 항공사 LCC를 놓고 보시는 거고 여행 수요는 확실히 좀 레버리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또 파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국내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내년에 호텔, 카지노, 면세 다 좋게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것들도 있고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 좀 피킹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세점이 특히나 이제 공항 면세점이 적자 사업이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뭐 재계약 시점에 만약에 좀 좋은 가격에 이제 뭐 요게 이제 공표되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임대료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수수료 조건을 좀 더 낮춰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공항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뭐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동안에는 뭐 철수하기도 많이 했었고 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공항공사에서. 네. 그리고 이제 카지노도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 더 이제 오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명동에도 최근 몇 년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뉴스 플로우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점포들이 이제 재오픈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명동 정말 삭막해졌었는데. 네. 좀 한번 다시 시장 조사하러 가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바빠서 못 가봤는데 가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며칠 내로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예전에 그 유통업이나 그 은행 쪽 출입할 때 그 을지로 명동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거의 명동 갈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손잡고 한번 가실래요? 같이 가죠. 점심 때 갈까요? 같이 커플룩 입고. 네. 내년 전략을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핵심은 중국이고 그리고 핵심은 중국. 올해 안 좋았던 것들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까지의 전략은 최대한 업황이 살아있고 좋은 것만 사자였어요. 올해까지 22년까지. 네, 올해까지의 전략. 그러니까 한 달, 2달 전까지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피팅이라든지 아니면 구사기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비중을 조금씩 이제 줄여서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늘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그 인프라라든지 뭐라 표현해야 될까? 뭐 유틸리티 비슷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심플하게 봤던 게 그 전력 관련된 이제 투자가 이제 전력이 좀 가격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투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어떤 발전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해도 결국에는 변압기나 이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수주 잔고 많이 있고 실적도 계속 좋고 앞으로 수주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뷰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 투자가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전히. 뭐 송배전. 네, 송배전, 설비. 그런 건 어때요? 우리나라 항상 중국이 뭐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바로 이어붙는 게 구사기 관련주들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재건 테마로도 막 엮이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는 무조건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수주도 엄청나게 좋았었고 그게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주가 다 좋았어요. 미국 수주도 좋았고 뭐 유럽도 좋고 동남아도 좋고 모든 지역에서 다 수요가 좋았고 근데 수요를 이끌었던 게 이제 광산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뭐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덧붙는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수요가 이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 다만 이제 주가가 걸맞게 좀 올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고민은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항상 지나보면 쉬워 보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면 항상 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뭐 송배전이라든지 뭐 구사기 관련된 주식들을 여전히 갖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비중은 조금 이제 뭐 리오프닝 사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더 많이, 그러니까 22년도에 더 많이 안 좋았던 쪽을 그쪽으로 점점 갈아타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맥을 짚어주시면서 또 힌트도 주시고 좋아졌습니다. 좋아요.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맥만 짚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내년에 다들 우려는 많지만 주식은 또 경제랑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이 오히려 내년 상반기 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너무 과한 희망을 드리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과한 희망도 안 되지만 너무 나쁜 비관도 사실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거시경제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내년에 좋아지는 업종이나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쪽에서도 이제 오일머니 많이 푸니까 네. 사우디 이야기도 원체 많이 나왔고 그 기대감은 벌써 이제 몇 달 전부터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23년에는 그런 게 좀 어떻게 이어질지 중동 관련된. 근데 중동 관련된 투자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뭐 유가가 이제 100불 넘어선 부분이 뭐 오랫동안 뭐 굉장히 좀 고유가를 상당히 좀 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일머니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여력이 많고 투자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중동 쪽은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러니까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너무 약았어요. 퍼주는 거는 아니죠. 그들도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장사친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냥 넘버원 장사꾼들인 것 같아요. 갑이니까. 그래서 이제 싹 줄 세우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놔주지 않아요. 놔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를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이제 그걸 다 돈을 물어내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이제 조그만 트집이라고 잡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설비 보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을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은. 사우디 가서 뭐 한 2년간은 실적이 좋다가 3년, 4년 차에는 엄청나게 그 비용 폭탄을 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하고 MOU를 맺어서 제대로 안 된 경험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게 실제로 됐을 때 제대로 돈을 번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다들 막 들떠 있지만 저는 사실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결국에는 뭐 한 1, 2년 반짝할 수 있고 이제 테마로 반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저는 돈 벌기 힘든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많이 남겨서 가져오기는 결국엔 남겨야 되는데 뭐 감리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경험이 있어요. 사우디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블을 잡아내는데 어떤 귀신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삼으면서 이제 비용을 다시 이제 부과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해외 건설 수주 현황 같은 거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해외 수주한 지역별 1위가 거의 항상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만큼 그쪽 일을 많이 해왔고 좋게 보면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건데 나쁘게 보면 그래서 결과들이 어땠는지를 또 트래킹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 그쵸. 이게 또 이제 기대감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시기로 가고 있잖아요. 기대감만 있던 시기에서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는 시기. 그때는 투자자들의 판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는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저는 거기에 편승하거나 따라가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딴 거 좋은 거 있는데 그렇죠. 굳이 거기까지 저는 그리고 관련된 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건설업체들 몇 개밖에 없는데 사실 많다면 정말 수십 개를 쫙 펼쳐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속된 말로 진통. 꼽자면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투자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된다라고 하면 뭐 피팅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땅을 파야 된다라고 구사학기 필요할 거고 이러니까 이제 뭐 약간은 좀 비껴서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비껴서 이제 수리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굳이 직접적인 회사를 예를 들어서 누가 수주할지도 모르겠고 얼마 수주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그거를 뭐 좀 깔아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쪽 한쪽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쪽에서 업황이 좋은데 사우디나 뭐 중동 쪽 수주가 더 좋아지면 같이 애드업 될 수 있는 것 그런 걸 보면 된다. 한마디로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00% 다 먹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이제 건설회사가 대박 수주를 받아서 그 주가가 뛴다. 그걸 나는 다 먹진 못하겠지만 난 그걸 먹고 싶진 않다.
그냥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불필요한 정보, 이제 시장에 소음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가장 돈이 되는 알짜 정보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알짜 정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설 중장비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 회사 분위기 어때? 뭐 어느 나라가 잘 나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죠.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이제 케이스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너희 회사 분위기 어때? 최근에 납품 증가하고 있어? 뭐 실제로 A사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 뭐 A사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뭐 상장 회사도 아니고 그냥 이제 관련된 어떤 뭐 본인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상장 회사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숫자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전체적인 업황이나 분위기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주식이 아니라 좀 관련 없는 사람들 자주 만나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한마디 너희 회사 요새 어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듣는 부분이 정말 알짜고 핵심 정보이지 뭐 시장에서 떠들고 다니는 뭐 금리가 뭐 언제 올릴 거냐 몇 프로 올릴 거냐 이런 정보들은 핵심 정보나 이제 알짜 정보 돈이 된 정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돌아가는 상황 업황. 물론 이제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너희 회사 요즘 어때? 그러면 거의 직장 열의 아홉은 다 욕합니다. 다 사장님 욕하고 회사 욕을 하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이제 회사 문화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업황.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뭐 친구 만나서 이제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이제 내 투자를 확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집을 사셨어요. 최근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집을 사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최근에는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완전히 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고점이 이제 15억이었고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한 10억 정도만 살 마음이 있었다. 근데 최근 시세가 한 12억까지는 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게 될지는 몰랐는데 그냥 2억 낮춰서 한번 던져봤대요. 15억이면 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덜컥 계약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수요자이고 어떤 이런 금매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공포감 많고 내년까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금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고 내가 실수요로 이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대출 그 친구도 얘기했던 게 이제 대출도 자기 이제 더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실수요자이고 만약에 싼 가격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실수요다라고 하면은 좀 사볼 만한 기회가 내년 뭐 한 상반기 정도에는 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맥을 한번 짚어봤고요. 23년 상반기까지는 아니고 1분기 중에 또 나와주실 거라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계의 허준 맥을 짚는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